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자동욱 기자입니다. 내일이죠.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무래도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나 앞으로 은행에 갈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관심이 클 텐데요. 오늘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홍경식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을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 한국은행은 총재를 비롯해서 7명의 금통위원들이 그 기준금리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그 하루 전쯤이면 금통위원들 또 하는 집행부의 주요 임원들은 어떻게 될지 감을 잡고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초창기에는 금통위 발표하는 날, 그날 회의를 하면서 그렇죠.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직접 투표를 했었어요. 구두로. 그게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랬는데, 제 기억에는 2003년인가? 박승 총재 계실 때 총재 생각, 그 집행부 생각이랑 다르게 현장에서 표가 나오는 바람에 무지 그 당시 총재께서 기자회견할 때 당황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금통위원들끼리 모여서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하자. 그리고 보니까는 뭐 미, 연준이나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충분히 회의를 하고, 그래서 금통위 전날에까지 다 회의를 끝내고 위원님들 7분만 모여서 일단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뭐. 대충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보안이 지켜지는 게 신기해요. 아유, 그거는 생명이니까요. 그게 안 지켜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아침자 신문에 나오긴 했지만 그 환경 이코노미스트 클럽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 매크로 거시경제 최고의 전문가들 20명 정도를 모아서 주요 통화 정책을 할 때마다 설문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근데 이렇게 이번 주에 설문을 돌렸더니 그 20명 중에 12명이 내일 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거다. 반면에 8명은 11월이죠. 11월 28일 날 금통위에서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6대4 정도로 팽팽하게 갈렸단 말이에요. 네.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뭐 내일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또 미국이 앞서서 금리를 0.5%포인트 비컷을 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여전히 40% 정도의 의견이 금리를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잖아요. 전문가 의견이요? 예,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글쎄요, 제 생각에는 주위 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 8월 금통위 때 이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총재님이나 그 위에 이제 집행간부들이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정부의 그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관련한 정책의 효과가 좀 분명히 나오는 상황이 되어야 인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멘트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의견이 좀 반영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지금 과연 그러면은 정부의 정책에 뭐 집값도 작고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도 좀 억제하려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상승세가 둔화되고, 맞죠. 주택가격은. 근데 가계부채는 지난달에 추석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그 전달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예를 들어서 8월이 한 10조 넘었으면 9월은 9조 가까이, 9조 넘게 그렇게 나온 상황으로 볼 때 과연 이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이 전문가들 의견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어쨌든 일부 전문가들 똑같은 현상을 보고 달리 해석을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어쨌든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하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더니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다. 네. 데이터를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전망이 갈리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뒤에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과연 그게 그러면 그렇게 보고 하는 게 옳은 거냐 여부. 그거는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상황까지는 그렇게 의견이 갈리는 걸로 알죠.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이달 10월 1일자 우리 신문 기사인데요. 저희 신문뿐만 아니라 그 다른 모든 신문들에서도 사진이 나온 거고 이게 의미가 큰 게 이창용 하는 총재 오른쪽 분이고 왼쪽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이 하는 총재가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청사를 찾아가서 그
재정당국이죠. 기재부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 한은 총재가 기재부 장관을 직접 만나러 찾아간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독립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제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이런 사진이나 기사들을 보시면, 물론 그날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고, 뭐 기준금리 결정을 내리기 한 열흘 전 일이긴 하지만,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지만, 이런 걸 보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 이런 인상을 받는데,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금리 정책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기관 간 협의를 잘하면서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울타리를 뛰어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총재님이. 예, 친화력도 있고.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사이가 좋으니까 내심 정부는 금리를 인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하느니 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쪽에서는 설사 이제 금리를 안 내리게 되면 정부랑 하느니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왜 티격태격하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건데, 이미 이렇게 복선을 깔아놨으니 그렇게 비판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뭐 이걸 보고 금리 정책을 추론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금리 정책은 말 그대로 중앙은행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하라고 돼 있는 거니까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될 겁니다. 물론 금리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고 법으로도 보장을 하고 있고 뭐 임기도 다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그 여론의 그 향배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고, 그 영향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 금리를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의 유화책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은근히 압박도 하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마련이 됐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까지 이제 금리를 0.5% 포인트를 내렸단 말이에요. 비컷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안 내리면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를 이번에 내릴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시중 여론 자체가 뭐 그렇다 그러면은 경제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쪽에서 내지는 좀 압박이 있다, 그런 거는 좀 개의치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중앙은행이라는 게 그런 압박이 있을 때 그런 압박을 이겨내라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단기적인 성과나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긴 시기에서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 지표만 보고 정책을 수립하라 라는 취지에서 정부 조직에서 별도로 독립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금통위나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이 그 정도의 부담은 충분히 이겨내고 경제 상황만 바라보면서 독립적으로 결정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제가 뭐 나올 때도 후배들한테 신신당부를 했고 후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 기대나 바람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금리를 내려야 된다. 우리 이제 설문 폴에서도 60% 가까이가 내릴 거라고 본 주요 근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다. 그 집값 상승세가 뭐 수도권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정부가 세게 이렇게 대책을 내니까 진정됐다, 이런 평가 때문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동의하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시계를 길게 봐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금리를 올리게 된 계기가, 최초의 계기가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한국은행이 제일 먼저 올렸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 당시에 실무자였죠. 그럼요. 제가 통화정책국장으로 2022년인가요? 그때 7월에 오고 나서 8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0.5에서부터 3.5까지 올렸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올리려고 할 때 다른 나라 중앙은행 쪽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출장 같은 걸 가서 만나면서도 가계부채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 때문에 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그걸 정부가 모든 관련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혀가지고 올리기 시작한 게 그 이유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물가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 그 다음에 민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환율에 대응,
그런 걸로 계속 올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긴축 기준으로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되고 인하 사이클로 글로벌리 가는데 우리가 처음에 긴축 기준을 했을 때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그리고 그 해결이 금리 정책만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될지 몰라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일부 둔화되고 또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본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금리를 내려야겠다. 내릴 수 있다. 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게 했다가 금리를 내렸는데 그러면 다시 주택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 늘어나 보세요. 그러면 금리를 다시 올립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 조합이라고 했을 때 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의 정책 조합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제도적인 측면에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기구가 정치권 압력으로부터 독립돼 가지고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뭐 기재부, 뭐 금융위, 감독원 이런 데가 국토부 모여 가지고 협의체를 다른 나라처럼 만들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상당수가. 아니면은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즉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관에다 정책을 옮기든지 아니면 그런 기구를 만들든지 정책 협의체 그런 게 뒷받침이 되고 우리는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국민한테 내보이고 그걸 일관성 있게 국민한테 믿을 수 있게 만들고 그래야지 부동산 불패 심리가 잡히고 진정세가 안정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20년간 보면은 이렇게 억제했다가 담당자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이걸 다시 풀어서 좀 부양을 해볼까 하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면은 또 다시 또 이렇게 붐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또 걱정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결과가 뭐냐면은 지난 20년간 주요 선진국, 한국을 포함해서 선진국 중에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글로벌 금리위기 때 당연히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고생했고. 그래서 이 지금 최근 금리 인하로는 주요 근거가 가계부채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게 근거가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과거에 했던 정책 조합의 실패의 또 다른 버전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칼럼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을 쓰긴 했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를 하는 거죠. 집값도 관리를 하는 거고 그거는 그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안 올라갔으면 하는 이제 정책을 펴는 거고. 근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금리가 풀린다든지 다른 재정이 풀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가격이 또 상승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걸 다시 끌어내려야 되는데 끌어내리는 정책은 못 하거든요. 가만 냅두면 되죠. 가만 냅두면. 예. 예를 들어서 착륙할 것 같다. 경착륙할 것 같다. 그러면 연착륙 정책만 쓰면 되는데 영착륙 정책이 지나치면은 제1육 정책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 정책을 쓸 때 항상 그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관성 있게 하려면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가 5년 단임제고 또 국회가 4년마다 바뀌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료들도 바뀌는 거고 이런 시스템을 볼 때 계속 우상향하는 집값 흐름은 계속 가다가 어느 시점에 푹 떨어지는 뭐 그거밖에 없네요, 답은. 그 제도상의 문제라고 꼭 그 정치 제도의 문제라고 꼭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여야가 바뀌더라도 이걸 갖다가 일관되게 추진한 나라 사례가 있어요. 어디예요? 독일이 아젠다 2020이라고 2000년도 초에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하고 사회개혁을 할 때 그때 아젠다 2020을 만들면서 그걸 추진을 했는데 그게 다 노동자나 국민한테 인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슈레더 총리인가요?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뀐 정권도 똑같이 그 정책을 일관성 있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오히려 경제 상황이 지금은 독일 상황이 안 좋습니다만 이후에 경제 상황이 유럽은 다 안 좋은데 독일만 좋아지는 그 밑거름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정치 제도를 고쳐서 시스템도 고치는 건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합의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야에 상관없이 정파에 상관없이 그런 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쉽지 않아도 그 노력을 포기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폭발하는 건데. 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번에 저희가 포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 중앙은행이죠. 페드가 그 점도표를 이렇게 하는 점도표가 뭐냐. 예를 들어 내년 상반기, 내년 연말 기준금리 수준이 어떤가를 18명의 FOMC 위원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저희도 이제 그 20명의 이코노미스트들한테 폴한 결과를 이렇게 받아봤더니 연말에 3.25, 그 18명이 3.25, 한 차례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남은 게 내일하고 11월 검토니까. 예. 그리고 2025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3.0%로 보는 사람이 8명, 2.75로 보는 사람이 12명. 두 배에서 세 차례 상반기 중에 내릴 수 있긴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값이 2.8. 연말까지 가더라도 2.75, 2.5니까 2.64. 그러니까 결국 그 시중의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한 3차례, 내년 연말까지는 4차례 정도 이제 내린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3.5%인 기준금리가 뭐 앞으로 1년 반 동안, 1년 좀 지나도 2.5%, 1%포인트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시중금리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전망하는 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뭐 상황 자체가 불확실한데 상반기까지로는 물가와 성장, 경제 상황만 봤을 때는 나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또 다른 그 외부 충격, 공급 충격이 없으면은 뭐 저번 달에 1.6 기록했죠. 예, 지금 뭐 이전보다는 수준 자체는 높지만 상승률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로 경기를 버티는데 정부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수는 좀 부진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성장과 물가만 봤을 때 우리가 테일러 준칙이나 이걸 이용한 뭐 중립금리 추정 방식을 사용하거나 했을 때 보면은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 거는 그 합리적이다, 나름. 이렇게 보여요. 다만, 여기서 빠져 있는 거는 금융안정, 그러니까 금융불균형, 가계부채와 그 다음에 주택가격 상승 부분을 어떻게 고려를 할 거냐. 그걸 갖다가 정책조합으로 정부의 여타 거시건전성이나 규제 정책으로 하는 거에 전적으로 맡겨두고 억제가 가능하냐. 아니면 금리 정책으로도 고려를 하면서 대응을 할 거냐.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를 갖다가 조금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내수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근데 실제로 보면 재정은 또 안 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통화정책을 펴면서 재정정책도 같이 펴야지 효과가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약에 목적 자체가 경기 부양 내지는 내수 진작이라 그러면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출은 굉장히 확대가 됐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미 연준이 빅컷 내지는 금리 인하, 빅컷이든 뭐 스몰컷이든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고, 바로 옆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완화적인 정책을 피는데 통화정책,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재정정책을 요구하니까 재정도 풀겠다라고 시진핑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직접 얘기가 나왔고, 물론 그 규모에는 지금 논쟁이 많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 부양의 목적이라면은 금리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쪽은 재정정책은 긴축으로 가면서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로 완화가 된다. 그러면 이 두 정책이 서로 상쇄가 돼버려가지고 효과 자체가 무력화되는, 좀 덜 되는 그런 상황이 접할 수 있죠. 정부가 지금 재정 긴축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하느니 금리를 내리고 나서 재정을 좀 더 쓸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경기 자체가 계속 부진하다 그러면은 재정 정책으로 부양을 해야죠.
그리고 금리 정책은 일반적으로 무딘 칼이죠. 칼이라고 합니다. 한 군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술하듯이 타겟팅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하지만 재정 부분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정부 당국자들도 저희가 이제 좀 만나는데 좀 아이러니컬한 게 그 재정 당국도 그 예산 당국도 경제 정책 이쪽 사이드에서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올해 2.5%, 2.6% 뭐 이 정도로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잠재 성장률만큼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경기를 부양하려고 돈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 그렇게 따지면 금리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잠재 성장률이 2%인데 그렇죠. 성장 전망이 올해는 2%를 넘어가고 내년에도 한 2%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한국은행이 긴축 정책을 하면서 금리를 올렸던 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큰 패스에서 보면 처음 시작은 가계부채나 집값 때문에 시작했지만 물가라는 큰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맞이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금리 수준이 그러면은 앞으로 전망되는 성장률과 물가 수준에 맞냐라고 했을 때는 내릴 여지가 소폭은 있다고 보는 거죠. 많이 내리지는 않는다는 거고. 저 그래프를 미국하고 한국 그 금리 그래프를 잠깐 보실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현재 3.5죠. 네. 그리고 미국은 비컷을 해서 이제 5가 됐단 말입니다. 상당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아까 이전에 말씀하셨지 그 환경폴에서 보면 전문가들이 인하폭이 한국 크질 않죠. 예. 크질 않은 이유가 미국처럼 크게 올리질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한테 3.5 수준이 혹시 고금리입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죠? 익숙해진 거죠. 어느 정도.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볼 수 있는 게 이 은행권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 평균 금리인데 지금 일반 신용대출이 2023년 작년에 이제 9%까지 올라갔던 게 5%대로 내려왔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5%를 넘었던 게 3.5%, 3% 중반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이 정도면 기준금리는 벌써 뭐 3.0이나 2.75, 뭐 내년 상반기까지 내려간 걸 다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중 대출금리는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시장금리 자체가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근데 그 시장 자체가 미국이랑 동조화되면서 중앙은행의 정책 의도보다 더 중앙은행이 많이 낼 거라는 기대로 시장금리가 그렇게 많이 내려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쭉 내려오면서 이게 각종 대출금리도 내려간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뭐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대출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금리가 뭐 미국 경제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예상대로 연착륙을 한다. 우리나라도 뭐 큰 위기 없이 금리가 내년에 뭐 2.5% 안팎 수준까지 내려온다. 네. 이런 합리적인 가정하에서 수도권 집값은 어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나요? 내년까지 봐서. 뭐 내년, 내후년까지. 예. 저는 오를 만한 여건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프 잠깐 하나 보실까요? 저기. 어떤 그래프? 예, 그 그래프입니다. 예. 저번 달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파란색이 거시건전성 정책, 그러니까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에 대한 규제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규제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음영이 부동산이 상승했던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제 노란 주황색이 대출금리거든요. 주담대. 근데 결국 기준금리 따라가거든요. 근데 맨 끝에 보시면, 근데 이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또 대출이 늘어날 때의 상황을 보면은 이 거시건전성 정책 파란색이 떨어지고 금리도 하락할 때, 그때 특히 대표적인 게 2014년 중반 이후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십시오. 최근 보면은 2003년부터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가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왜냐면 이때가 집값이 엄청나게 계속 높았다가 이제 좀 조정받던 시기인데 어마어마하게 낮췄어요. 근데 이후에 금리가 또 떨어져 보세요. 시장이 선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까지 이제 금리가 떨어질 환경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근에 규제를 높였다고 하는데 이게 규제가 DSR, 스트레스 DSR, 그 다음에 은행들이 금융당국에 협조를 해가지고 대출 문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과연 이런 정책, 그 이외에 주택에 대한 규제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작년 이후에 신정부 들었으면서 거의 다 풀었잖아요. 세금도 뭐 많이 풀었죠. 13대책, 둔촌주공 살리기를 포함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규제 완화와 사실상 금리 인하가 계속 맞물리게 되면은 이거는 집값은 오를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거시건설 정책이 많이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밑에 있는 근본을 치료해야 하거든요. 증상을 치료하는 걸 우리가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근본 치료가 아니라 그래요. 그럼 뭐냐면 부동산 불패 심리, 이거를 갖다가 잡을 수 있는 정책, 그리고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정책, 이게 규제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잡기 힘들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매 제한, 전매 제한 뭐 이런 것들. 전매 제한을 갖다가 다 풀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총자 쪽 축의 지역 제한도 있는 것도 상당히 풀고,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거주하는 거주 목적이 아니란 투자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허용해 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죠. 지금 이야기를 해봤더니 상당 기간 부동산 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는 건데, 좀 거시경제 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연말 또 내년까지도 상당 부분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우리 한은에 계셨던 분, 한은에서 세계경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도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셨던 분인데,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망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 B컷이라고 그러죠. 네. 한 후에 고용 데이터가 좋게 나오니까 도리어 너무 성급하게 빨리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성급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저번에 FOMC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B컷을 했을 때 했던 얘기가, 만약에 8월에 B컷을 했을 때 8월 고용 데이터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2.5를 내리고 이번에 또 내렸을 건데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은 최근에 나온 비농업 부문의 취업자 수는 상상을 초월할 때는 엄청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보고 하면은 금리를 다시 0.25 올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B컷 자체가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컷을 한다는 거는 경제, 금융 위기나 신용 경색이나 경기 침체가 될 텐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미국의 성장률이 3분기 성장률 3.2로 리바이즈를 했잖아요. 속보치를, GDP 나우를. 그러면은 경제 자체가 엄청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고용사정 데이터를 나왔던 걸 좀 한 번 안 좋았던 걸 보고 한다는 거는 너무 섣불렀다. 그리고 중앙은행이라 그러면은 하나의 데이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아무리 데이터 의존적, 지표 의존적, 데이터 디펜던트 하더라도 긴 시기에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될까 보면서 신중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오늘 뉴스에 나온 게, 어제 새벽에 FOMC 의사록에 보면은 한 사람만 반대를 했지만 안에서 내부의 경론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오늘 아침 뉴스긴 한데, 어쨌든 저도 좀 놀란 게, 연준이 18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 지역 연준 총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연준 집행부에서 나온 미셸 보먼 이사. 근데 18명 중에 50bp 인하를 반대했던 한 사람이 연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연준 집행부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 지금 유상대 부총재죠. 하는 부총재가 굳이 비유를 한다면은 그런. 네, 그런 반대를 한 건데 이거는 안 맞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bp 비컷을 한 것은 파월 의장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그 FOMC 위원들이 의장의 직위와 권위를 존중해줘서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직접 안 해봤, 뭐. 보진 않았죠. 근데 이제 5년 후에는 속기록이 나오게 되거든요. 의사록이 이게 요약분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스크립트가 나옵니다. 그 스크립트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파월 의장은 뭐 여러 평가를 받긴 받는데 그 처음에 금리를 늦게 올려서 또 인플레이션이 튀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트랜지션, 일시적인 하다 현상이죠. 그러죠. 근데 뭐 실체겠죠. 뭐 파월 의장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페드 자체가 좀 잘못 판단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중앙은행에 계셨기도 하지만 어떻게 봅니까? 파월 의장이나 미국 그 페드에 대해서. 아니, 제가 감히 다른 나라 중앙은행 그 의장이나 총재님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쉽다고 좀 보완하고 아쉽다고 할까? 그게 느낀 거는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미 연준의 행보 자체가 좀 뭐랄까 너무 시장 친화적이었다. 그걸 이제 히스토리컬리 쭉 짜라가면 그린스펀부터 시작하는데 그때가 물가 상승률이 별로 안 높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 이코노미까지 했어요. 성장률은 좋은데.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그 동유럽 경제가 시장 경제에 편입되고 동시에 중국이 개방을 하고 중국이 개방할 때 인도도 동시에 개방을 했거든요. 시장이 커지면서 생기는 예, 거다. 그게 이제 3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제 규모가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되면서 자유롭게 되면서 물가가 낮아지는 이 좋은 현상에 대해서 미 연준이 굉장히 그 완화 정책, 금리를 낮추어도 물가는 안 오르면서 성장은 좋게 되더라. 라는 저희 골디락스.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취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자들이 시장 친화적으로 계속 좀, 그래서 연준 푸시라 그러잖아요. 예. 주가가 급락할 것 같으면 연준이 나와서 알아서 해주고. 방어를 해서 다시 올려준다. 패드 푸시라고 그러죠. 예, 연준풋, 패드풋.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거의 선언한 게 0.5%의 비컷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거를 똑같은 현상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시장 친화적인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장이 빠르게 신속하게 반응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점이라고도 할 수 그 반대로 보면 우리 한국 시장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 그러면은 좀 웃기는 게 시장은 항상 그 자기 확대 재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익을 늘리려고 그러고. 그렇죠.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욕망 욕망 내지는 탐욕이 총집합되어 있는데요. 억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파트는 감독과 규제가 다른 어느 파트보다도 센 겁니다. 그걸 억제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가 과거부터 폴 볼커 이후부터 나왔던 얘기가 한참 파티가 흥에 무르익어가지고 서로 좋아할 때 펀치볼을 치워버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패드 푸시라는 거는 오히려 부양을 시키고 계속 부양을 받으면 다 해피하죠. 해피한데 그 결과가 가끔 아주 파괴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미국은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나라의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결국은 그 당시에 플라자 합의에 미국 관련 정책 해가지고 결국은 합의 때 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도록 합의를 했었거든요. 일본이 저금리를 거기에 따라서 유지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버블이 축적이 됐다가 결국은 폭발한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도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이고 옥소독스하지만 그러한 본연의 중앙은행의 역할에도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냐. 확실히 그걸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가가 그렇게 급등했는데 예를 들면 이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미 연준이 했던 완화 정책의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은행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금융 시스템이. 중개 시스템이 망가져서 그런데
코로나 때는 망가지질 않았어요. 경제 활동만 멈췄을 뿐이지. 그러니까 금융 파트는 살아가지고 나타났던 게 전 세계가 비트코인과 주가와 주택 가격의 에브리싱 급등을 랠리라고 그러죠. 모든 버블을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그 미연준 정책에 과했던 거죠. 코로나를 이겨내도록 완연한 정책을 한 건 좋은데 그게 부작용이 생길 거, 또 일어난 경제가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 보이면 과감하게 회수를 해야 되는데 빨리 회수를 하지 못하니까 공급망 애로까지 겹치면서 결국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40년 만에. 하여튼 뭐 확실히 중앙은행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셨다 보니까 그 뭐 매파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여튼 워치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 성향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되게 탓한 게 이제 중국 경제란 말이에요. 이 보시면 이게 상해 종합 지수인데 엄청나게 올랐죠. 1, 2주 사이에. 예, 이번 달 들어갔고 거의 지수인데 2,700에서 3,200까지 한 25%, 올라서 고점 대비는 한 25% 정도. 어제 좀 조정을 봤더니 오늘 또 오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이런 중국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뭐 정부 정책이 중앙은행도 인민은행도 지급 준비를 인하하고 정부도 재정을 과감히 풀고 이런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이 겹쳐서 이런 건데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나요? 중국 경제는 좀 전환점이 필요했는데 좀 늦게나마 전환점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보자면 이렇게 중국 경제 주가가 망가지기 시작한, 죄송합니다. 망가졌었죠. 그 이유 자체가 결국은 2021년에 그 공동부유론을 들고 나오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빅테크, CEO를 잡아들고 빅테크 지금 빅테크가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유럽에도 없어요. 그렇게 양대축이었는데 그걸 다 잡았죠. 그 알리바바, 마윈. 그렇죠. 그 다음에 빅테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뭐냐면은 부동산 홍다 사태. 부동산의 레드라인 3개를 놓으면서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넘으면 안 된다면서 정리를 해야겠다. 또 하나가 교육업체, 인터넷 교육업체. 그 3개를 잡으면서 공동부유론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이 모든 주가가 굉장히 10분의 1 토막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개방을 하더라도 개방 효과가 안 나타나고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은행이 증시 자금을 투입하는 조치를 포함해 가지고 대규모 정책을 냈단 말입니다. 파격적인 정책.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공동부유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내용도 없고 그것도 없어요. 실질적인 시행착오를 하는 거네요. 결국은 이 상태로 가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펀더멘탈하고는 다를지 몰라도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반영이다. 그리고 이 정책이 그냥 일회성으로 잠깐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주가하고 주택시장을 갖다가 부양하겠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를 때까지 계속 나갈 것 같아요. 정책이 계속 쏟아질 거예요. 그 12일 날 토요일인가요? 그때 재정정책 관련한 간담회 한다고 또 정책을 예고를 해놨거든요. 중국에서. 그리고 중국이 과거에 이렇게 부양책을 대규모로 내놓을 때 보면 주가 상승이 기본이 최소가 2배에서 한 3배, 4배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과거 학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정을 받지만 이렇게 울퉁불퉁 하더라도 우상향한다.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렸어요. 너무 많이 내리고 주가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상향을 하더라도 매물대가 별로 없지. 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동안. 다 손해인데, 암만 올라도.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발빠른, 냄새를 잘 맡는 발빠른 아이비들은 중국 관련되면 일단 아무거나 사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된 거고, 결국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잠깐 보실까요? 보시기만 아시겠지만, 올해 초 대비 각국의 주가를 그려놓은 건데, 유일하게 최근까지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올 초 대비 주가가 안 올랐었어요. 빨간색이 중국이고 네. 파란색이 한국인데. 근데 중국이 갑자기 너무나 큰 대규모 부양책을 넣는 바람에 연초 대비 올라버려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꼴찌네요. 네. 저도 이렇게 신기합니다. 봤는데 이게 유럽 녹색이고 이제 일본이 이제 회색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주황색인데 놀라운 건 대만이 제일 1등이에요. 대만은 기본적으로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TMC 한신은 거의 지금 현재로는 세계 유일의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그렇죠. 저 엔비디아가 독점 생산하고 있는 엔비디아 AI 칩, 수혜주죠. 예, 그걸 갖다가 생산할 뿐만 아니라 AMD나 이런 데서도 주문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 안 넣고 TSMC 쪽에 넣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던 거죠. 하여튼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확실히 중앙은행에 계신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중국 시장이 잘 갈 거다, 이런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훌쩍 지나갔는데요. 지금까지 내일 금통일을 앞두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또 세계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있고 그러면 우리 홍경식 부원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